지네가 된 선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였지요. 8 식구가 굶느니 먹느니 하면서 사는데 한 해 섣달에는 양식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온 식구가 쫄쫄 굶고 앉아 있었지요. 섣달 금음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내일이 설날인데 아침 거리가 없었지요. 아내하고 6 자식이 쫄쫄 굶고 앉아있는 꼴은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나가주고 버릴란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볼 테니. 이렇게 하고선 이 사람이 집을 나왔지요. 새끼줄을 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예 사람 자취도 없는 곳에 가서 죽으려고 말이지요. 산 중턱쯤 가니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나무에 올랐지요. 소나무에 올라가 새끼줄을 목에 걸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저 아래에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와서 보면 밧줄을 끊는다 뭐다 해서 귀찮겠다 싶었지요.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지나가든 죽어야지. 하고 그냥 소나무 위에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올라오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곧장 소나무 밑으로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곱게 차려입은 처녀인데 머리에 떡시루를 이고 오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소나무 밑에다가 시루를 내려놓더란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빌었지요. 그렇게 한참 빌더니 거기 나무 위에 있는 어른 이리 내려와서 떡 좀 드셔요 하였지요. 나무 위를 쳐다보지도 않고서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 떡을 주면서 먹어보라 하였지요. 까짓것 이왕에 죽으려고 마음먹은 것 죽기 전에 떡이나 실컷 먹어보자고 주는 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떡 한 시루를 다 먹고 나니 어르신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아까운 목숨을 끊으려 하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것까지도 훤히 알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딱한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처녀가 다 듣고 나더니 그럼 우리 집으로 가셔요. 설셀 돈을 마련해 드릴 테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따라가 보았지요. 따라가 보니 산 밑에 못 보던 오막사리가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니 돈 괴가 수북한데 다 텅텅 비고 괴짝 하나만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괴를 주면서 이것을 가져다가 쌀도 사고 옷도 사고 해서 설을 잘 쇠셔요. 죽기로 먹은 마음 아득바득 살면 어떻게든 못 살겠어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고맙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돈괴를 메고 막 나오려는데 처녀가 말하였어요. 가다가 상복을 입은 사람을 만나거든 어떻게든 피해 가셔요. 그 사람 말을 들었다가는 큰일이 난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는 길에 상복을 입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복을 입고 굴건을 쓴 상제가 다리 밑에서 쓱 나오더니 당신 지금 어떤 처녀에게 돈 얻어 오는 길이지? 하였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그게 사람이 아니고 천년묵은 지네야. 그 지네 말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내 말을 못 믿겠거든 그 집에 다시 가보라고.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뒷담을 넘어 들어가서 문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게.
참말로 지내거든. 저 지내봐. 하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 그 지네는 죽고 당신이 살아. 아무 말도 안 하면 지네는 살고 당신이 죽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처녀는 상제 말을 들으면 큰일 난다고 하고 상제는 처녀 말을 들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나 집에 와서 처녀가 준 돈으로 쌀도 사고 옷도 사고 해서 설을 참 잘 세었습니다. 아내하고 아이들 배불리 먹이고 설빔도 곱게 차려 입히고 하니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상제가 한 말이 당체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처녀가 지내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자꾸 찜찜하였지요. 에이, 누구 말이 맞는지 가서 알아나 봐야지. 하고 그 길로 처녀 집으로 갔습니다. 상제 말대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담을 넘어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문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사람 팔뚝만한 지네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상제가 말한 그대로였지요. 이걸 어쩌나. 저 지네봐 하고 소리를 지르면 저 지네가 죽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죽는다고 했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네를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흉한 지네 일망정 내 목숨을 살려주고 우리 식구를 도와주었는데 어찌 죽게 할 수 있겠나?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무 말도 않고 도로 담을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지요. 상제 말대로 되려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그는 너무 이상하여 처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곱게 차려입은 처녀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들였지요. 그래, 가시다가 상제를 만났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모두 다 이야기하였지요. 아까 문 구멍으로 지네를 본 것까지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처녀가 참 좋아하면서 말하였지요. 저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선녀랍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처녀 모습이 되었다가 사람이 보지 않으면 지네 모습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정해진 날까지 죽을 사람 100사람 목숨을 구해야 죄를 씻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였지요. 그 상제도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사자인데 사람이 볼 때에는 상제 모습이 되었다가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지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렁이는 산 사람 100사람 목숨을 죽여야 도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지요. 어르신이 제가 100번째로 살린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죄를 씻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아까 저를 보고 저 지내봐 했으면 어르신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렁이가 100사람을 죽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저는 살려던 사람이 도로 죽어서 하늘로 못 올라가고 죽게 되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르신도 살고 저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사방이 자욱해졌습니다. 한참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처녀 집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집이 있던 자리는 온통 쑥대밭이 되고 말입니다. 거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를 지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글쎄 다리 밑에 커다란 지렁이가
죽어 자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큰 지렁이가 말이지요. 죽일 사람 100명을 못 채우고 날짜가 지나가 버려서 자기가 죽은 것이랍니다. 서로를 속인 장인과 사위. 옛날 어느 마을에 곰보 딸을 둔 욕심쟁이 영감이 있었습니다. 딸의 나이 20이 되었는데도 장가 오겠다는 총각이 없었지요. 나이 먹는 딸을 볼 때마다 한숨만 푹푹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원수, 저 꼴을 어찌 본담. 영감 할멈은 또 한 해가 저물어가자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시집 보내야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딸의 얼굴만 보면 다짐은 어디로 가고 그저 남감할 뿐이었습니다. 얼굴이 얼거도 너무 심하게 얼어서 자기 딸이 아니라면 영감 할멈까지도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하루는 부인이 말하였어요. 영감, 우리가 죽으면 재산을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우리 딸에게 장가오는 사람에게 재산을 반 떼어 주겠다고 광고나 한번 내봅시다. 딸을 주고 재산을 주고 내가 이 재산을 어찌 모았는데.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딸 시집은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영감 역시 재산이라도 떼어준다면 재산에 욕심낸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겠다고 나설지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대문에다 우리 딸에게 장가되는 총각에게는 재산의 반을 떼어주겠다는 글을 써 붙였지요. 그러고도 두어 달이나 지난 어느 날 가진 것 하나 없는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장가 들겠습니다. 영감이 총각의 몰골을 보니 갈 데 없는 상거지인지라 한심스러웠지요. 네가 재산에 눈이 멀어 장가든 다음에 우리 딸을 버린다면 나만 손해 아니냐? 우리 딸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겠느냐? 저도 노총각입니다. 가난하다고 누가 저에게 시집을 와야지요. 저는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이 집 처녀는 재산은 있으나 얼굴이 곰보라서 시집을 못 가는 사정이 있지요. 그러니 두 사람이 해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감은 더 따지거나 더 가리다가는 겨우 나타난 신랑감마저 놓칠지 모르므로 서둘러 혼례식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재산을 떼어줄 수는 없었지요. 아들을 하나 낳을 때까지는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너머 떼밭 옆에 집을 하나 지어서 딸 내외를 내보냈습니다. 이듬해 딸이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업고 친정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재산을 주셔야지요. 아니다. 아들 하나 가지고는 아직도 사내 마음을 붙잡아 둘 수 없어. 아들 하나를 더 낳을 때까지 기다리거라. 이렇게 뒤로 미루고 하다 보니 어느덧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친정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여보, 장인 어른이 나를 속였으니 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예, 저도 우리 아버지의 거짓말 때문에 당신 볼 낯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말씀만 하셔요. 당신은 내일 장에 가서 달걀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사오시오. 그리고 털이 하얀 암탉도 한 마리 사오시오. 다음날 아내는 장에 가서 장에 나온 달걀을 모두 긁어 모아 사들였습니다. 큰 함지에 수북하였지요. 또 어렵사리 흰 암탉을 한 마리 샀습니다. 부탁하신 대로 사왔습니다. 수고하였소. 내일은 친정에 가서 아버님을 모셔오시오.
그러면서 아내 귀에 대고 이리저리 하라고 일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지요. 다음날 친정집에 간 딸이 아버지, 오늘 점심은 저희 집에 오셔서 드십시오. 왜? 무슨 날이냐? 애 아버지 생일이랍니다. 그래? 그럼 가야지. 딸은 부엌에서 점심 장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과 사위는 마루에 앉아서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흰 암탉이 꼬꼬댁 꼬꼬댁 울면서 마당 가운데로 뛰어왔습니다. 여보, 닭이 알을 낳는 모양이오. 당신이 알 좀 꺼내 오구려. 부엌에 대고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유, 당신도 그 무거운 걸 아낙네가 어찌 듭니까? 당신이 좀 꺼내오셔요. 부엌에서 딸이 맞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사위가 일어나 헛간으로 가더니 함지 가득 달걀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웬 달걀이 그렇게 많으냐? 장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예, 장인어른, 제가 아주 귀한 암탉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놈의 닭이 알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낳는답니다. 저 암탉 좀 보십시오. 색깔이 저렇게 하얀 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딸이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밥상 위의 반찬이란 모두 달걀로 만든 것이었지요. 장인은 그 암탉이 몹시 탐이 났습니다. 얘들아, 밥은 나중에 먹고 저 닭을 나한테 팔아. 내 아무리 장인이라고 거저 달라고야 하겠느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우리는 저 달걀을 팔아서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고 돈이 날마다 모이는데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지만 팔 수 없습니다. 얘야, 저 기름진 논 20마지기를 줄 터이니 나에게 팔거라. 영감은 욕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저에게 주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야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 재산의 반을 줄 터이니 닭을 이리 다오. 좋습니다. 그럼 논문서를 주십시오. 논문서와 맛 바꾸도록 하시지요. 영감은 급히 서두르느라 집신도 거꾸로 쉬는 채 집으로 뛰어가서는 논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따, 논문서 얘 있다. 닭을 이리 다오. 사위는 흰 암탉을 붙잡아 장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영감이 암탉을 안고 집으로 가려고 막 쌀입을 벗어나는데 딸이 급히 아버지를 부르며 뒤따라와 말하였지요. 그 닭은 물을 보면 알을 낳지 않으니 가실 때 고랑이나 개울을 건너지 마십시오. 오냐, 알았다. 영감은 닭을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큰 개울을 하나 건너야 하였지요. 개울을 건너지 않고 빙 돌아서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도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담. 영감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닭을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고는 개울을 건넜습니다. 집에 와서 암탉의 발을 새끼로 묶어 마당에 매놓았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어서 닭이 알을 낳기를 기다렸지요. 한 사흘쯤 지나서 알을 낳았는데 여느 닭처럼 달걀을 딱 하나만 낳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화가 나서 딸에게 갔지요. 달걀을 하나만 낳으니 웬일이냐? 아버님, 집에 가실 때 개울을 건너셨지요? 개울을 건너지 않고 어찌 집에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건넜지.
그러니 그렇지요. 이제 그 닭은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까워. 괜히 팔라고 성하시더니 보물닭만 버려놨네. 딸은 오히려 아버지를 나무랐습니다. 닭이 그리 됐으니 땅 문서를 도로 돌려다오. 욕심쟁이 영감은 땅이 아까워서 도로 내놓으라고 하였지요. 장인어른, 제가 장가들 때 살림의 반을 주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지요. 그 약속을 지금에야 지키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딸과 사위에게 속은 것이 분하였지만 어차피 떼어주어야 할 재산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태종 임금의 기우제. 태종 18년 음력 5월이었습니다. 조선 3대 태종 임금이 다스리던 때에 나라 전체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몇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아 논과 밭은 타들어갔고 땅이 메말라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었지요. 우물물까지 말라붙어 마실 물을 구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태종이 사는 대궐로는 백성들의 상소문이 빗발쳤지요. 그들은 먹을 곡식과 마실 물을 구해 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자 태종은 각 도의 관찰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관찰사들은 태종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였어요. 모두들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종은 성난 기색으로 관찰사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은 각 도의 백성들을 맡아 돌보는 관찰사이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대들은 무얼 하고 있는가? 임지로 돌아가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거라. 네. 관찰사들은 모두 대답하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구할 만한 형편이 못 되어서였지요. 전하, 저희들도 백성들을 구하고 싶지만 굶주리는 백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고에는 쌀이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태종은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리나 조도 없느냐? 쌀이 떨어졌으면 보리를 나누어 주고 보리가 떨어졌으면 조를 나누어 주거라. 이도 저도 없으면 콩이나 팥을 나누어 주든가. 전하, 식량은 그렇게 해결한다 해도 당장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온 백성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관찰사의 호소에 태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뭄이 문제로구나. 하늘은 왜 우리에게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는가? 관찰사들이 물러간 뒤 태종은 밤 늦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비 한 방울 내리게 할 수 없어.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 빌어야 해. 태종은 다음 날부터 목욕 재개하고 몸소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었지요. 하지만 하늘은 태종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비는 끝내 내리지 않았고 가뭄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전염병까지 퍼져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하였습니다. 태종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전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제발 물 한 바가지만 주셔요. 그러나 태종은 꿈 속에서도 무력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새벽에 깨어난 태종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왜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정치를 잘못하여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 네가 정치를 잘못한 죄다. 그 벌을 받느라 가뭄이 심해진 것이야. 그것은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태종은 머리를 얻어맞은 듯 아찔하였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못하여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로군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잘못을 뉘우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라 백성들이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날 아침 태종은 모든 신하들을 궁중마당으로 불렀습니다. 궁중마당에는 장작이 산 더미같이 쌓여 있었지요. 태종은 장작 더미 앞에서 엄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백성들이 왜 가뭄의 고통을 겪는지 알았다. 내가 정치를 잘못한 죄다. 그 벌을 죄 없는 백성들이 받고 있지. 나는 오늘 백성들에게 사죄하고 하늘의 용서를 구하련다. 나 스스로 죄물이 되기로 했으니 내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면 불을 붙이거라. 하늘이 나를 용서하고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긴다면 비를 내려줄 것이야. 신하들은 기절할 듯 놀랐어요. 전하, 안 됩니다. 차라리 저희들의 목을 베십시오. 내 결심은 변함없다. 내가 하늘의 제물이 되어 불타는 동안 그대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 태종은 망설임 없이 스스로 장작 더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요. 무엇들 하느냐? 어서 장작 더미에 불을 붙여라. 신하들은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한 신하가 장작 더미로 다가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불빛이 치솟았지요. 전하! 신하들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몸을 제물로 바치오니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가 내린다. 비가 오고 있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친 태종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켰지요. 태종을 삼킬 듯 치솟던 불길은 어느새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를 계속하였지요.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음력 5월 10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매년 이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를 태종이 내리게 한 비라고 하여 태종우라고 불렀습니다.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문자라는 걸 곧잘 썼지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말을 공연히 한자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편이라 하고 국수를 면이라 하고 술을 약주라 하면서 잘난 척을 하였지요. 어느 마을에 갓 장가든 신랑이 있었습니다. 이 신랑이 처가에 갔는데 처가 식구들이 잘난 척을 하려고 그랬는지 문자를 썼습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대접을 한답시고 자네 편을 들겠는가? 하고 물었지요. 신랑이 들어보니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편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게 떡을 가리키는 말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난생 처음 듣는 걸 먹겠다고 할 수 없어서 아, 그것은 못 먹습니다. 하였지요. 그랬더니 장모가 또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면을 들겠는가? 하였지요. 이번에도 신랑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것도 못 먹습니다. 하였지요. 편도 싫고 면도 싫으면 약주나 들지 그래. 그놈의 약주는 또 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것도 못 먹습니다. 하였습니다. 자네는 못 먹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서 아무것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으라고 내놓지 않으니 별 수가 없었지요. 그냥 쫄쫄 굶다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이 색시에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처가에 갔더니 무슨 말인지로 모르는 것만 먹겠냐고 묻고 자기가 좋아하는 떡과 국수와 술은 아예 내놓지도 않더라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색시가 혹시 편면 약주를 먹겠느냐고 묻지 않던가요? 하였지요. 그래서 바로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떡, 국수, 술이랍니다. 다음에 가거든 잊지 말고 꼭 먹겠다고 하셔요. 얼마 뒤 신랑이 또 처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놈의 말을 꼭 잊지 않겠다고 집을 나설 때부터 외면서 갔지요. 편은 떡이요, 면은 국수요, 약주는 술이렸다. 편, 면, 약주 이러면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개울물을 건너게 되었지요. 개울물을 건너다가 그만 외던 걸 깜빡 잊어버렸지 뭐예요. 신랑이 개울 한가운데 서서 잊어버린 걸 찾는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마침 그때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신랑이 무얼 골똘히 찾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개울에서 무얼 잃어버렸소? 신랑은 그 말에 대꾸도 않고 그게 뭐더라? 그게 뭐더라? 하면서 자꾸만 찾았지요. 그러니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이 편에서 잃으셨소? 저 편에서 잃으셨소? 하고 물었습니다. 신랑이 들어보니 편이란 말이 탁 나왔지요. 옳지, 하나 찾았군.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않고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서 하나 찾았다고 좋아한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 같아서 당신 어느 면에 사시오? 하고 물었어요. 신랑이 들어보니 면이라는 말이 탁 나왔지요. 옳지, 2개 찾았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 점점 더 이상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도 않고 자꾸 뭘 찾았다고 그러니 이상하였지요. 그래서 당신 혹시 약주를 너무 많이 드신 것 아니오? 하고 물었지요. 신랑이 들어보니 그새 잊어버렸던 약주라는 말이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됐다. 3개 다 찾았어. 그러고는 껑충껑충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입으로는 연신 편면 약주 하면서 말이지요. 굶주린 백성들을 구한 여인. 옛날 제주 어느 마을에 김만덕이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트로 가신 아버지는 내일쯤 돌아오시겠죠? 글쎄다. 바다만 잔잔하다면야 오늘 밤이라도 돌아오실 텐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 걱정이구나. 만덕의 아버지 김우열은 제주와 육지를 오가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꽤 잘 되었어요.
아버지는 여기서 번 돈으로 땅도 사고 30칸이 넘는 큰 집도 샀습니다. 그러나 장사일은 몹시 위험하였습니다. 제주 바다는 풍랑이 거세어 배가 바다에 가라앉는 일이 잦았지요. 만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아버지는 무사히 돌아오실 거예요. 저에게 예쁜 놀이개를 사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다음날 아침 만덕의 집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혔다고요?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배에 실린 물건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이지요. 아버지 장례를 마친 어머니는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지요. 아버지의 재산은 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조금 남아있던 재산도 어머니 병수발로 써버려 만덕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만덕은 12살 나이에 2살 아래 동생인 만석을 데리고 살아야만 했지요. 그러나 둘이서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각자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만덕을 거두어준 사람은 먼 친척 되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집에 하녀가 필요했는지 만덕을 마구 부려먹었습니다. 만덕은 얻어먹지도 못하고 밤낮 없이 허드렛 일을 해야 하였지요. 친척 집은 날이 갈수록 살림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루는 친척집 안주인이 만덕을 불러 말하였어요. 우리도 어려워 너를 다른 집에 보내기로 하였다. 그 집에 가면 배를 골지는 않을 것이야. 만덕은 늙은 기생의 집에 보내졌습니다. 늙은 기생은 만덕에게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만덕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열심히 하였습니다. 늙은 기생은 만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늙은 기생은 만덕을 수양딸로 삼고 노래와 춤, 가야금, 거문고 연주, 글과 그림 등을 가르쳤습니다. 만덕은 이 모든 것을 금세 익혀 기생이 되었지요. 당시 기생은 관청에 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기라고도 불렀지요. 관기가 되면 기생 명부에 올라 양반들의 잔치에 불려 나갔습니다. 만덕은 총명하고 아름다워 기생으로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육지에서 이도원이라는 사람이 순무어사로 내려왔습니다. 순무어사는 지방에 변란이나 재해가 있을 때 임금의 명을 받들고 와서 난을 진정시키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달래는 특사였지요. 이도원은 정조의 명을 받고 제주도에 왔는데 잔치 자리에서 만덕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제주 명기 만덕이구나. 소문대로 황진이 뺨치게 재주가 많구나. 이도원은 틈만 나면 만덕을 불러 함께 지내었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만덕도 이도원이 좋아졌지요. 하루는 이도원이 만덕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제주도에서 나올 수 있다면 금강산을 구경시켜주고 싶구나. 금강산이라면 강원도에 있다는 아름다운 산 말입니까? 그래, 아름답지. 금강산을 본다면 당장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이지. 만덕은 속으로 감탄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산이면 당장 죽어도 후회가 없다고 했을까? 나리의 말씀을 들으니 금강산에 가고 싶네. 그러나 만덕은 금강산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제주 여자는 제주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여자가 많은 섬이라 해서 삼다도라고 불려왔습니다. 제주도의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은 고기잡이하는 남자들이 풍랑을 만나 많이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여자에게 제주를 떠날 수 있게 해주면 제주는 얼마 못 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 제주 여자들의 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도원이 말하였어요. 만덕아, 너는 언제까지 기생 노릇을 할 것이야? 20살의 기생은 환갑이라던데 이 일을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니? 내가 보기에 너는 재주가 많고 영특할 뿐더러 부지런하기까지 하니 장사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야. 예, 장사를 하라고요? 딸이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보태줄 것이야. 이도원은 갑부의 아들이어서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것을 팔아 장사 미천으로 쓰거라. 나는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야 하니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도원은 만덕 앞에 보물 몇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만덕은 눈물이 핑 돌았지요. 이도원이 육지로 떠난 뒤 만덕은 보물을 팔아 장사 미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관청에 찾아가 제주 목사 신광익을 만났지요. 사또, 저는 본래 양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그 친척이 저를 기생집에 보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었습니다. 사또께서 저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리시어 저를 양인의 신분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만덕은 제주 목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제주 목사는 만덕의 말이 사실인지 관리를 불러 조사하게 하였지요. 만덕의 사정이 밝혀지자 제주 목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관기 만덕의 이름을 기생명부에서 지우고 양인의 신분으로 되돌려 주어라. 만덕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요. 만덕은 제주의 화북 포구에 객주집을 차렸습니다. 객주란 상인의 물품을 맡아 팔기도 하고 물품 매매에 끼어들어 흥정을 붙이기도 하며 또 그 상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주 명기 만덕이 객주집을 차렸다는 소문이 돌자 육지 상인들은 다투어 객주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객주집에서 묵어갈 뿐 아니라 만덕에게 육지의 물건을 맡겼지요. 쌀 무명 광목이요. 좋은 값에 팔아주시오. 만덕은 육지의 물건을 제주 사람들에게 팔아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기생 시절에 양반층을 상대해 보니 양반집 여인들은 화장품, 장신구 옷감을 무척 좋아하더군. 이런 물건들을 사들여 싼 값에 판다면 아주 잘 팔릴 것이야. 김만덕은 이런 생각을 하고 육지 상인들에게 부탁하여 화장품, 옷감, 장신구들을 들여왔습니다. 그 물건들은 제주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지요. 만덕은 녹용, 약초, 미역, 전복, 귤 등 제주의 특산물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제주 사람들에게 사들여 육지 상인들에게 넘겨주었지요. 김만덕은 장사를 하면서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판다. 둘째, 적당한 가격에 사고 판다. 셋째는 반드시 신용을 지키고 정직한 거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덕의 사업이
나날이 발전하게 된 것도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몇십 년이 흘렀지요. 만덕은 제주에서 손꼽히는 큰 상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들여 제주 부자 김만덕이라면 제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만덕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펑펑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만덕이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쓰지 않는 인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만덕은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이웃이 있으면 아낌없이 돈을 내놓아 도와주었습니다. 그 무렵 제주에는 몇 년째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지요. 제주 사람들은 모두 굶어 죽게 되었다며 근심에 잠겼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듬해에는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때맞춰 비가 내려 들판에는 곡식이 익어갔습니다. 이대로라면 그의 농사는 대풍년이었지요. 그러나 수확을 앞두고 제주에 큰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애써 가꾸어 놓은 농산물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고 제주 사람들은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제주 목사 심낙수는 그의 이런 사정을 편지로 써서 조정에 알렸습니다. 정조는 이 편지를 받고 조정 대신들과 회의를 하였습니다. 제주에 큰 어려움이 닥쳤소. 곡식 2만 섬을 보내 백성들을 살리도록 하시오. 임금의 명으로 대신들은 곡식을 여러 배에 나누어 실어 제주로 떠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주에 닿지 못하였어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맙소사, 곡식을 실은 배들이 침몰했대. 사고 소식에 제주 사람들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며 절망에 빠졌지요. 해가 바뀌어 보리 고개가 되자 제주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거리에는 장례 행렬이 줄을 이었지요. 이것을 보고 만덕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내가 나서서 그들을 살려야겠어. 김만덕은 전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 곡식은 총 500석이었지요. 만덕은 그 가운데 50석을 친척들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 450석을 관청으로 보냈습니다. 제주 목사 이우연은 김만덕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도 아닌 상인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모두 내놓다니. 제주 목사는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지요. 제주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김만덕의 공덕을 칭찬하였습니다. 정조는 제주 목사의 편지를 받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조는 김만덕에게 상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남자라면 벼슬을 주겠지만 여자라서 그럴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오게 하였습니다. 김만덕은 제주 목사를 통해 임금의 뜻을 전해받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서울에 가서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을 우러러 보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이라는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정조는 김만덕의 소원을 전해 듣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소원이 겨우 대궐과 금강산 구경이라고. 마침 잘 되었다. 나도 그 여인을 만나고 싶으니 어서 서울로 올라오게 하라. 그때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제주에 사는 여인은
제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내의원 의녀에 임명하여 서울로 불러들이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군. 김만덕에게 내의원 의녀 벼슬을 내리고 속히 서울로 오게 하라. 이리하여 김만덕은 제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왕과 왕비는 김만덕의 공을 치하하고 비단 5필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김만덕은 소원대로 대궐을 두루 살폈어요. 그리고 남산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김만덕은 서울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 금강산에 올랐습니다. 금강산 12,000봉은 빼어나게 아름다웠지요. 금강산을 우리나라 최고의 산이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금강산을 구경하고 서울로 돌아온 김만덕은 우의정 최재공을 만났습니다. 최재공은 임금의 명을 받아 그동안 김만덕을 잘 보살펴 주었지요. 구경을 다 하였으니 제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최재공은 김만덕을 떠나보내기 전에 자신이 쓴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김만덕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서 쓴 만덕전이라는 책이었지요. 김만덕은 고향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전과 다름없이 장사를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김만덕이 세상을 떠나고 제주에서는 만덕 봉사상을 제정하여 사업가로서 보기 드물게 사회 봉사에 헌신한 김만덕의 삶을 기리고 있습니다. 장승을 문초한 사또. 사또, 소승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십시오. 하루는 늙은 종이 울상을 지으며 청주 부사 이지광을 찾아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승이 있는 절은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절에서 종이를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승이 종이를 팔려고 장터로 가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시 지게를 내려놓고 볼일을 보았지요. 헌데 소승이 돌아와 보니 종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빈 지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또께서 제 종이와 도둑놈을 찾아주십시오. 그래, 종이는 얼마나 되느냐? 한 30죽쯤 됩니다. 소승의 절은 오로지 종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종이를 영영 잃어버리면 소승의 절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질 것입니다. 늙은 중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이지광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 알아볼 터이니 그만 돌아가거라. 오늘은 기분도 울적하고 하니 기방에 가야겠다. 늙은 중은 이지광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이름난 명판관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이지광이 도둑질을 당한 백성의 송사는 뒷전에 미룬 채 기방에 가서 술이나 하겠다니 어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뭣들하는 것이야. 어서 출타 준비를 서두르지 않고. 이지광은 늙은 중과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이방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방을 비롯한 아전들이 사또의 명을 받들어 출타 준비를 서두르는 사이 늙은 중은 황당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명판관이라는 말인가? 그나저나 이제 어딜 가서 종이를 찾는단 말이야. 늙은 중이 돌아간 후 이지광은 아전들과 포졸들의 호의를 받으며 기방으로 향하였지요. 이지광은 밤늦도록 기방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져서야
아전들이 부축을 받으며 기방을 나왔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이지강은 갑자기 우뚝 한 자리에 멈춰 서더니 손가락 지르라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대관절 누구이기에 사또의 행차를 방해하는 것이야. 당황한 아전들이 이지광이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니 그곳엔 장승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장승이옵니다. 아무리 장승이라 해도 그렇지. 감히 지엄한 사또께서 행차하시는데 썩 물러나지 않고 떡하니 버티고 서 있단 말이야. 어서 저놈을 잡아 옥에 가두거라. 사또께서 술이 과하셔서 그런 모양이니 일단 명을 받들게나. 이방이 하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따르는 포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포졸들 몇이 달려들어 장승을 땅에서 뽑아내 관가로 메고 갔지요. 그 모습을 본 이지강은 그제야 화를 사기고 조용히 관가로 돌아와 포졸들에게 일렀습니다. 네, 내일 아침 일찍 저놈을 문초할 것이니 너희들은 밤새 저놈이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히 지키거라. 예, 사또. 포졸들은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대답하였지요. 다음날 아침 이지강은 일찍 채비를 차리고 관가에 나갔습니다. 여봐라, 어제 잡아들인 장승을 당장 끌고 오너라. 아전을 비롯한 포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의 행동을 그저 술 주정이려니 했는데 장승을 진짜 문초하겠다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더욱 놀라운 일은 간밤에 관과 뒤뜰에 두었던 장승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전들은 당장이라도 사또의 불효령이 떨어질 것만 같아 눈앞이 캄캄해져 애꿎은 포졸들만 닥달하여 이지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엇하는 것이야? 당장 그놈을 대령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지광이 다그치자 포졸들은 모두 관과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주의하여 그 장승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 그 같은 중죄인을 놓쳐 그러고도 너희들이 살기를 바라느냐? 이지광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만 갔습니다. 포졸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하여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사실 그 장승은 간밤에 이지광이 신복들을 시켜 아무도 몰래 은밀한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리 없는 포졸들은 그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백배 사죄하며 엎드려 있는 것이었지요. 내 너희들의 목을 지금 즉시 쳐야 마땅하겠으나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해 주겠노라. 대신 그 벌로 3일 이내에 각자 종이 2쪽씩을 나에게 바치도록 하라. 알겠느냐? 예, 사또. 포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곧장 종이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워낙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라 그렇게 많은 종이를 포졸들 여럿이서 한꺼번에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포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있는지라 이곳저곳 수소문을 하여 사또와 약속한 3일 후에는 각자 종이 2축씩을 모두 갖다 바쳤습니다. 포졸들이 갖다 바친 종이를 한 곳에 쌓아놓게 한 이지광은 미리 불러들였던 늙은 중에게 잃어버린 자신의 종이를 찾아보라고 일렀지요. 늙은 중은 종이를 이리저리 한참 뒤적이더니 절반 이상의 종이를 따로 모았습니다. 사또, 이것들이 소승의 절에서 만든 종이이옵니다. 이 지강은 늙은 중이 골라낸 종이를 포졸들에게 보이며 어디서 구하였느냐 물었지요. 예, 사또,
주막 거리에 있는 어떤 집에서 이 종이들을 구하였사옵니다. 그 집이 원래 종이 장사를 하는 짐을 보더냐? 아니옵니다. 웬 사내가 그저 어디서 우연히 종이를 많이 구했다며 자신의 집에서 직접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봐라. 당장 가서 그 자를 잡아오너라. 포졸들은 신속히 종이를 판 사내를 관가로 붙잡아 왔습니다. 네 이놈, 이 종이가 어디서 난 것이야? 붙잡혀온 사내는 그저 벌벌 떨기만 하였지요.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그것은 원래 소인이 갖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사또. 이곳까지 와서도 거짓을 고하다니 어서 저놈을 형틀에 매달아 매우 쳐라. 포졸들이 형틀을 들고 와 사내를 묶으니 사내가 기겁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종이는 얼마 전 길에서 훔친 것이옵니다. 사내가 죽을 상을 한 채로 실토하자 이지광은 형틀을 거두게 하고 그를 하옥시켰습니다. 그리고 종이는 모두 원래 주인인 늙은 중에게 돌려주었고 사내가 받은 종이값을 회수하여 포졸들에게 돌려주었지요. 아전들과 포졸들은 이지광이 장승을 문초하려던 이유를 그때서야 깨닫고 그 현명한 지략에 너도 나도 감탄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